네,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가 제일 중요했던 한 주였었죠. 일단 들어가 보면은 7일 월요일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해가지고서 봉쇄 완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 주말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 중국에서 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부가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특별히 해제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해가지고서 일부 지역에서는 PCR 면제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해제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죠. 그리고 주 후반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일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루머가 아니라 진짜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이제 보시면은 독일의 총리하고 중국의 주석이 정상회담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의 화이자 백신을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중국인들도 내국인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는 알고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조기 상환을 하기로는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조금 이제 옛날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은행에서 2009년도에 콜옵션 미행사했던 사태를 많이들 떠올리세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제 바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중량감이 다르죠. 우리은행하고 흥국생명은 중량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꽤나 이제 좀 재밌는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데자뷰 같은 게 있기는 했어요. 뭐냐면 과거에 이 우리은행이 2009년도 3월 13일 날에 미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콜옵션 미행사 사실 이제 이 미행사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미행사를 했다가도 흥국생명 이전에 제일 최근의 사례가 2009년 우리은행이 미행사한 거거든요. 그때도 결국은 상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흥국생명이 미행사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상환을 해주기로 결정한 게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결국 저러다가 저거 갚아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재밌었냐 하면은 미행사 결정을 했던 게 3월 13일인데 환율이 제일 높았던 게 3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6일이 S&P 500 지수 최저점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 좋은 시기에 미행사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제 좀 문제가 혹시나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런 결정을 내렸었던 시기가 이제 변곡점이었었던 그런 거였죠. 네, 지금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일고님은 네, 이게 좀 가끔 이게 날씨나 이런 것도 좀 안 좋고 하면은 저희 채널이 사실 오늘도 지금 문제가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방송 직전에 애를 먹다가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될 때들이 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안 돼가지고서 새로 껐다 켰다가 해봤다가 제가 테스트 해보다가 지금 된 거거든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마이크에 거의 약간 노이로제 수준으로 있는 걸 아실 텐데 네. 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장이 좋아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흥국생명 미행사 결정일이 11월 2일이었는데 환율이나 이런 게 거의 이때쯤이 제일 안 좋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이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야 이거 잘하면은 우리은행 때처럼 얘네들이 분위기 봐서 최악인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채권에 계셨던 지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대로만 흘러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깔꼬마니로 끝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이날 나왔는데 마이너스 2.2%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날 보면은 좀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세로 돌아선 이후 처음으로 60일선을 의미 있게 양봉으로 돌파하고 이번에 또 양봉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트가 사실은 여기서 뚫으면 좋은 차트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원달러는 반대로 요거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원화가 약세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모든 그 밑에 이제 지지선을 뚫고서 장대로 갭으로 툭 떨어져 버렸죠. 이러면은 또 이게 하방 압력이 강한 건데, 이날 하여튼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다음으로 영국의 영란은행이요. 두 번째로 적극적 QT를 했는데 1차 대비해서 응찰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물 단기물의 차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다음 회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는 굉장히 응찰률이 좋았거든요. 예, 다음으로 8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신한은행이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흥국생명하고 신한은행은 너무 체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신한은행인데 당연히 돼야지인데, 사실 신한은행이 이거 발행을 위해서 그 전부터 로드쇼를 돌았었어요. 해외에서. 그러면서 뭐 한국의 상황이나 본인들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신한이 굉장히 또 이런 부분들 잘합니다. 보면은. 해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신한은행이 당초에는 3억 호주 달러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비로 해보니까는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쪽에서 나 그거 살래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4억 호주 달러로 증액을 해서, 보통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이렇게 증액을 합니다. 4억 호주 달러 발행해서 발행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물에 대해 갖고 완전히 기피한다 외국에서, 그런 얘기가 요때부터 좀 해외 쪽에서는 쑥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으로 미국이 장중에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크게 출렁거립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암호화폐가 촉발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암호화폐 쪽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주식쟁이인데 암호화폐 쪽을 어떻게 그게 잘 알겠습니까? 근데 워낙에나 이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 큰데 둘이가 이제 문제가 일으킨 거다 보니까는 아주 이게 문제가 커졌고, 결국에는 주말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파산 신청도 하고 부채도 60조 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주식에도 과연 영향을 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생각보다 암호화폐라는 거하고 기존의 금융자산군들하고 연결고리는 좀 약한 것 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려면 좀 이제 합법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투자 상품이 막 나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암호화폐 내에서는 정말로 다양하게 상품이 발전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는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존 자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존의 채널들, 증권이나 은행이나 이런 채널들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상품이 거의 나오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서 이 연결고리는 좀 약했던 것 같다고. 근데 그나마 이제 저도 이제 연결고리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이 최근에 커진 시장이 있잖아요. 암호화폐 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가치를 이렇게 1대1로 딱 유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서 미국 US 달러하고 패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US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나 회사채나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단기물을 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 런이 발생한다. 자금을 갑자기 내가 가져가겠다. 기존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는 미국 단기채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총 다 합치니까 1,470억 달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미국채 단기물을 사놨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단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이제 확 나가게 되면 미국채 단기 시장도 출렁일 겁니다. 근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게, 연준이 2019년도 가을에
단기자금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1년 이제 그 안 되는 것들을 연준이 적극적으로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때 막 하루짜리 금리가 10% 이상으로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을 단기자금 시장에 연준이 들어와가지고 자산을 열심히 사주면서 이거를 이제 안정화를 시켰던 건데 2019년 당시에 3,260억 달러를 한 방에 이제 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요 정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총 금액은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채널이 몇 차례 얘기 드린 게 뭐 코인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코인하고 코릴레이션이 높은 자산을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연준하고 ECB,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이제 세계 3대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자산의 합계, 요거의 추이하고 코인 가격의 추이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볼만할 것 같다라는 거였죠. 이제 그래서 코인이 그 2008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한번 세게 얻어맞는 때가 2018년 초 요때거든요. 요때부터 좀 약세예요. 그쵸.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2020년 초까지는 이제 뭐 심드렁합니다. 좀 내려와가지고서 박스권 가게 되죠. 이때가 뭐 하냐 하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당시에 QT를 했고 금리도 빠르게 올려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긴축을 할 때였다라는 거죠. 2018년에 금리 3번 2018년에 금리 4번 올렸죠. 그쵸? 그럼 뭐 그러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좋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 올라가는데 보니까는 코로나 때 자산이 엄청 늘잖아요. QE를 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그러다가 보시면 2022년도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자산이 줄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코인도 보시면 22년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격이 확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코인이란 것 자체가 너무 기존의 엘리트들이 지들 멋대로 돈을 풀었다 막 무책임하게 푸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심으로 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라고 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코인이 나왔으니까 중앙은행이 계속 돈 풀면 올라가고 정신 차리면 내려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날은 이제 미국제 3년물 입차에도 호조를 보였는데 좀 좋았던 게 해외 기관 응찰이 다시 증가했다. 이건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건데 좀 중앙은행들이 여유가 생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특히나 보게 되면은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생산자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덜했지만은 생산자 물가가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중간 선거는 뭐 상원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가져가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고, 공화당이 뭐 선거 직전에만 해도 좀 대승을 거두지도 않겠냐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었고, 저는 뭐 이 정도 선거 결과면 그냥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시장에 뭔가 그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일주일 내내 암호화폐 시장 안 좋았고, 예. 10년물 입찰은 요번에 부진했어요. 전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오락가락했다. 예, 라는 거고요. 미국의 CPI 발표 경계감으로 이날은 주가가 좀 빠졌었죠. 많은 분들께서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그 GDP 나우 있잖아요. 이거 보듯이 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CPI 예상, 나우캐스트 있잖아요. PC도 예상하긴 하지만 이거를 많이들 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좀 잘 틀리고요. 한번 틀리면 크게 틀려요. 왜 이 전례가 있는 게 최근에도 5월달, 6월달 CPI 나올 때 나우캐스트가 얼마나 틀렸냐면 전월 대비 숫자로요.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월 대비 숫자가 0.4%, 0.9%나 틀렸습니다. 이 정도면 얼만큼 틀린 거냐 하면 6월 CPI 전년 동월 대비 숫자가 9.1%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우캐스트는 이때 8.2%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게 틀리니까 나우캐스트는 진짜 참고로만 보십시오. 네. 이번에도 나우캐스트가 8.1을 봤는데 실제가 7.7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다. 예.
다음 10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구로다가 이날 의회 출석을 해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했는데 아직은 완화 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다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게 될 조건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인플레가 2% 목표 달성해야 되고 임금 인상이 가시화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경직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충계 노사 교섭, 춘투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된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럼 구로다가 3월 말까지 임기인데 3월 춘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변화 뭐 자기 임기 내이기도 하니까 아, 이때까지는 정책의 변화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일부에선 받아들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YCC 변화 가능성을 그 전주에 구로다가 말한 바가 있고 춘투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의회에 나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일본 CPI 나오거든요. 그게 만약에 좀 많이 높으면은 일본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YCC에서. 그러니까 YCC 포기가 아니라 YCC가 지금 10년물 타겟팅 하잖아요. 근데 그 타겟팅 하는 거를 그 이제 연도물만 바꾸게 돼도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결정을 구로다는 뭐 혹시나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N 강세 요인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중국 계속 방역 완화 얘기가 나왔었고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중요한 거 나왔는데 보시면은 전월 대비 예상치가 0.6%였는데 0.4. 그 다음에 그 전년 동기 대비로는 7.9였는데 7.7. 근원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어요. 전월 대비 0.5 예상인데 0.3. 전년 동기 대비 6.5였는데 6.3. 그래서 헤드라인이 6월에 피크 찍은 데 이어서 근원이 만약에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은 9월이 피크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걸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요거 나오고서 연준이 형 무려 5명이 이날 발언을 했는데 뭐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면서 하는 말 같아요. 얼마 만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본 겁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예상치 대비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속도 조절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12월은 속도 조절이 되는 걸로 거의 뭐 그게 정배팅이 들어가 있죠. 다음으로 이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신규랑 원래 연속이 최근에 반대로 나왔죠. 신규는 예상 대비 적게, 연속은 예상 대비 많게 나왔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주에는 둘 다 예상 대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용도 완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이 드디어 145만을 찍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 145 들어가면은 이제 완연하게 고용시장이 완화되는 사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어떤 곳에서 제가 아니라 분석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145를 찍었어요. 이날 기록적으로 상승했죠. 7.4% 나스닥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7.4%가 상승을 하다니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쵸? 네, 하여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음 11일 금요일 우리도 아시아 증시도 난리가 났죠. 특히나 이제 저는 좀 뿌듯하다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드디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만입니까, 이게?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50조, 60조였는데 계속 줄어가지고서 적을 때는 12조, 11조, 12조 그랬어요. 11조, 12조로 적었는데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올라오더라고요. 14조, 15조 계속 그렇게 올라왔어요. 살살 올라오더니 드디어 이날에 2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 바닥 즈음에서는 손바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자 군이 조금 바뀌어야지 이게 좀 건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건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방역 일부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고 오늘 또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처럼 Q&A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완화 조치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있죠. 중국 코로나 확진자는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중국이 이거 풀어도 되냐. 근데 이제 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로가 기준이 돼야 됐던 것도 아니고
1000명, 100명이 기준이 되냐, 1000명이 기준이 되냐, 10,000명이 기준이 되냐. 중국은 사실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잖아요. 그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이게 뉴노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공산당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의 그냥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고, 그 왜 그러면 중국이 이제 갑자기 뭐 확진자 거의 안 나올 때도 아니고 지금 확진자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겨울에는 리오프닝 하기 부담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하게 됐을까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경기 데이터를 보실 때 딱 하나만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하고요, 중국 보시면은 그 기업 이익의 추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생산자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생산자들이 제값 받고 물건을 판다라는 거니까는 이익이 잘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할인해서 판다가 돼버리니까는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관도가 높다. 이제 21년도까지 자료예요. 이제 지난 20년간. 근데 22년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기록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죠.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간 구간들 있죠. 뭐 19에서 20년, 요때는 그 깊어진 게 15년도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마이너스 들어갔죠. 이때 보시면 전부 다 중국이 금리를 크게 내려요. 이번에도 살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은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기업들이 또 부채가 있는데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좀 도와준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최고의 경기 부양책은 제로 코로나 철폐가 아닐까라고 봐요. 제로 코로나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긴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드렸지만은 뭐 다른 나라처럼 하겠다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방역한다 그러면은 방역 강화, 그럼 100까지 강화를 해요. 그러고서 푼다 그러면은 막 20, 10으로 한 방에 내리고 0으로까지 내려버려요. 완전 리오프닝. 중국은 일단 강화 레벨이 높아요. 130. 근데 이거를 줄여나간다 그래도 125, 120, 115, 100.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제로 코로나까지는 엄청나게 길게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풀겠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도움은 될 거다, 경기에. 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그전보다 또 조금 높게 나왔어요. 사실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때마다 1위, 2위 올라갔네, 어떻게 내려갔네, 와 좋다, 이렇게 보긴 어렵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인플레가 사실 7.7도 높아요, 여러분. 높은 게 당연하잖아요. 7.7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연준이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승기라는 거를 이 엄청난 싸움의 대상한테서 처음으로 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환호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적한테, 보스한테 계속 얻어맞다가 처음으로 뭔가 정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린 되게 환호한 거예요. 와, 이거 정타가 이제 계속 들어가려나?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고 있는 게 맞아요. 엄청 높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그럼 한 방에 확 내려올 거냐, 모든 데이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날 이제 휴장이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물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인해 이제 예상치 대비 하회로 인해서 제대로 금리가 내려왔죠. 기대 인플레도 장기도 내려왔고, 유가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중국이 있어서 뭐 살짝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생각보단 덜 올라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기대에다가 경기까지 만약에 뭐 연준이 긴축 덜 한다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들기는 한데, 뭐 어쨌든 유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90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GDP 나오는 지금 완전 폭발 직전입니다. 4%까지 증가했어요, 예상치가.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소비 좋고요. 소비 좋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들도 요거 주택 관련된 거,
데이터 빼곤 다 좋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예상을 해놔가지고서 조금 또 지나봐야 될 거예요. 4%라니 좀 높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미국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S&P 500 기업 중에 91%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비중이 69%, 상회한 폭이 1.8%.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부진한 실적 시즌입니다. 매출액은 뭐 이제 과거 대비해서 조금 좋고 인플레가 반영된 거겠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쪽이 25개. 기업. 그 다음 부정적으로 얘기한 데가 52개. 그래서 여전히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데가 2배로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고서 포워드 PER은 조금 올랐어요. 전주에 비해서 17.1배. 예.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 제한은 추가로 발생했어요. 이제 내년도 거 EPS가 원래 250 넘었던 게 232까지 갔습니다. 저는 뭐 한 225, 220에서 225까지 내려가면 이번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한 8분 응선 왔다. 뭐 그래서 추정치 하향도 이제는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총평을 해보면은 CPI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격렬하게 환호를 했다.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엔화, 그 다음 고용이 될 것 같다고 요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현금을 쓰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중국 각종 경제 지표도 발표되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 나오는 거 있고, 소매 판매, 수입 물가, 총재고, 우리 이제 요 재고 사이클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언제 제대로 쓰일 거냐 하면은 실적 장세 언제 와요 할 때 이게 제대로 쓰일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혹시나 금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일본에서도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 엔화 장기 차트예요. 달러 대비해서. 요거 보게 됐을 때 150이 넘어가면 일본이 진짜 위험한 레벨이었거든요. 저 같아도 숏을 한번 쳐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은 헤지 펀드면은. 야, 일본 한번 망하도록 밀어버리면 200까지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150 부근에서부터 강력하게 이제 그 개입이 들어왔고, 이 개입이 글로벌이 한번 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겨나게 만들었고, 여기가 글로벌에서 최대의 전장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가 이래요, 여러분. 엔화가 약세로 가요. 근데 150 이상이 가면 일본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렇죠, 차트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요, 외환시장에. 근데 개입을 하려면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왜 엔화가 이제 이렇게 약세가 됐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원래 엔화하고 엔화는 그 일본하고 미국의 금리 차에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벌어질수록 엔화는 더 약세로 가게 되겠다는 거죠. 근데 YCC는 계속하고, 근데 일본이 개입한다고 달러 채권 미국 채권 팔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그럼 금리 차 더 벌어지니까는 이건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유지가 될 수 없는 정책의 조합이다. 야, 이거 엔을 한번 부셔볼 만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로다도 살짝 방향 틀 것 같은 얘기를 했고, 만약에 물가까지 높게 나오면 우리 2% 물가 달성했네요 그러면서 돌려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 쪽이 마지막 최후로 남은 굉장한 전쟁터라는 거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제 이제 뭐 KBS 라디오도 나가고 11월에 엔화가 방향 돌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행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여행 어쨌든 이젠 대국이 됐거든요. 거기서 경상수지 좀 개선되는 게 있을 거고, 플러스로 일본이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착시효과가 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스가 내각에서 통신비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통신비가 마이너스 35%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4% 이상을 차지하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본 이제 그 편데, 일본 그 CPI 구성 요소 다 해갖고 만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통신비 관련된 게 4.41%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스가 때 어떻게 했냐면 100이었잖아요, 원래 기준값이. 근데 98, 74 쭉쭉 내려와서 66.2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게 살살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 70 보이시죠? 요 9월달 게 70이었어요. 근데 작년 9월달이 72.3. 어쨌든 계속 내려가는 게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 10월달이 66.6이었고 만약 올해 10월달이 똑같이 이제 9월달처럼 70이 나오면은 이제는 그 통신비 쪽에서는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들어왔던 게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10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11월달 이때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상보다 그렇게 이제 봤었던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제일 재밌게 보라 그러면 저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그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